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외국어학교에서 IB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타이틀이 살짝 컴마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IB 수학 과정을 제가 평가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IB 수학 과정, IB 수학은 과정을 평가한다 이런 타이틀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IB 수학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필평가의 예시를 보고 수행평가의 예시를 보고 좀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수학에서는 4개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용어를 이제 빌리자면은 이제 심화반과 이제 그렇지 않은 반, 두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능에 해당되는 EA 시험에서 90분짜리 시험을 2개를 논술형 2개를 보고요.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에 120분짜리 시험 2개와 그 60분짜리 시험을 1개를 봅니다. 이 시험지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논술형이고요. 계산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 수학의 가장 어떤 매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행평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수능에서 이제 등급이 나올 때 그 등급은 그 당일날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IB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치르는 그 시기에 결정되는 거는 8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학기 중에 미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응시하는 시험과 학기 교육이 서로 보다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3개 정도 문제, 실제 지필평가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번역해서 왔는데, 네, 뭐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어떤 수열의 합이 급수 공식이 주고, 뭐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등차 수열 이름을 증명하시오. 뭐 2차 방정식 푸시오 이 정도입니다. 2차 방정식 푸시오. 이게 최종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고요.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험지를 방문을 할 텐데, 지금은 저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긴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이 3개의 문제의 배점이 지금 총 34점인데요. 이 34점이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에 한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는 조금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수능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다고 조금 꼬여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 영역이 있어서는 이게 좀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이제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뭐 급수 수렴 판정법, 뭐 맥라렌 급수, 테일러 급수 등 대학 1학년 1학기 정도 수준의 수학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답안지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저런 시험을 보는구나, IB 수학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IB 수학의 평가가 교육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그 평가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IB 수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5차 교육과정이었는데 5차 교육과정 때에서 지금 잠깐 이렇게 오면서 단 하나의 이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이유로 수학에서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이제 잘려 나갔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5차 교육과정 때보다도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화반이든 아니든 국내 이제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상쾌하게 나옵니다. 저도 요즘에 IB 교육과정에 이제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 수능 문제를 풀면은 거의 못 풉니다. 사실 저도 거의 못 풀 정도로 제가 수열을 아는데 수열 문제를 못 풀고 내가 미분을 아는데 미분 문제를 못 풀어요. 내가 적분을 아는데 적분 문제를 못 풉니다. IB에서는 알면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IB에서 수학적 대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인데요. 제가 학생들도 많이 의식을 하는 게 그 수학이라는 과목이 A를 배우면은 B를 배울 수 있고 B를 배우면 C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C를 배워야지 이제 D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차츰차츰 이제 누적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IB에서는 하나를 더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D를 배워야지 비로소 A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대상물은 어떤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연결고리를 형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IB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언어적 도구를 뺀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원을 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업 부담률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줄여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B에서도 그렇다고 IB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마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는 어떤 단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행렬이라는 단원이 이제 더 이상 직접적으로 IB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도 IB5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연수에 다녀왔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렬이 빠지는데 당신은 행렬 수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대다수 거의 100%의 선생님들이 행렬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행렬 수업을 해야 한다. 특히 심화반에서는 벡터를 배우는데 행렬을 어찌 다루지 않고 벡터를 가르치느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험에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학생들이 그런 수학적 대상물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조금 초점이 잡혀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아까 봤던 문제인데요. 여기 마지막 문제 부분을 조금 번역해서 왔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과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미분인가요? 네, 미분 2번 한 거가 있고 변곡점을 찾으시고 이런 대충 내용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 공률 K가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그 공률에 대해서 문규제를 2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IB에서도 공률은 저도 이 시험지가 작년 11월 달 시험지인데요. 이 시험지에 처음으로 공률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IB는 그냥 심심하면은 때때로 이렇게 저희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교육과정 밖에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의 의도는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은 충분히 제공됐을 거라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감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배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과감한 질문을 하면서 배점을 조금 낮게 둠으로써 학생들이 과감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최종 시험에 이러한 문제들이 섞여 있음이 학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사실은 모두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항상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가장 마지막에 10점까지 우리는 챙기기는 어렵다. 물론 안 챙길 거면 공부 안 해도 되지만 챙기고 싶다면은 이런 교과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능력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학 얘기 좀 극단적인 수학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항정리를 배울 때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항정리는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그러고 말아. 아, 그렇구나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제 좀 학기를 거듭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 왜 자연수여야만 하지? 왜 유리수는 안 되지? 왜 실수는 안 되지?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정해진 답변이 있고 정해진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고등학생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대학교에 갔을 때 당연히 그 지식은 확장될 것이며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때로는 터무니없더라도 사실 그게 사실 고등학교 수준이 아닐 뿐이지 대학에서는 충분히 옳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푸나요? 뭐 풀이 뜻이 뭐예요? 라든가 여기서 풀이를 보면서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나요? 이런 이제 미세한 질문에서부터 서술하는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그 서술을 이렇게 했는데 제 서술을 좀 봐주세요. 라든가 수학적 어떤 그 대상물이 그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거시적인 문제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학생들이 처음에 초기에 이제 저를 많이 하는 질문이 너는 이제 국내 반을 하나 이제 IB 반을 하나 똑같은데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고등학교 수학 배워서 사회 나가서 어디다 써먹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해주고 IB 반 학생들은 스스로 그런 답변을 찾아 나갑니다. 그 답변은 고등학교 수학 배워서 써먹을 수 없다. 고등학교 수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준으로 멈춰서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인재로서 발달을 하려면 적어도 수학을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 자체로 어떤 최종적인 어떤 답변을 뽑아내는 과목은 아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의 수학적 지식을 연습 삼아 배우고 있는 것 뿐이고 어떤 이 연습의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사고 과정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는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학생들에 강조를 해줍니다. 이런 평가들은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됩니다. 물론 저도 한번 채점을 하고 아까 말씀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IBO에 다시 날아가서 IBO에서 다시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는 것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영역에서 나온 좀 이제 심화반의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메서드 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과정이 생략되더라도 이 학생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거에 대한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때로는 생략된 답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나갔던 하나의 숫자를 그 다음 문제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답을 쓰진 않았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걸 답을 안 구하고 어떻게 사용했겠냐.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쓰지 않아도 답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R 점수 이거는 reason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평가표상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점수를 주겠다라고 해놔도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RT 이게 저는 되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정말 새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RT는 뭐냐면은 리드 스루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을 잘못 읽었을 때 그 잘못 읽은 질문을 채점해 줍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문제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학생이 이거를 2라고 잘못 읽었을 때 문제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2로 바꿔서 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IB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학생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을 몇 명을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읽은 문제에 대해서도 채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옆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IB는 수학에서도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이 계속 느낄 수 있게 옆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죠. 그 경험이 그 수행평가, 수능에서 수행평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0%의 수행평가에서 거의 이제 정점을 찍는데요.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내 학기 동안에 12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탐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냐? 자기가 학생이 스스로 선정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찌됐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려면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평가가 최종 시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들을 던져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출한 IEA 수행평가의 예시인데요.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예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조금 다음 PPT까지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제는 뭐였냐면 주제가 그 학생이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게 뭐 저도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디스트릭트 9이라는 뭐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래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이런 토러스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중력을 발생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내용인데 얼마나 최대한 면적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사람들이 살려면은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런 주제를 썼고 또 한 명의 학생은 그냥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 수준에서 멈춰 있고 이 학생은 그 교육과정 수준에서 굉장히 멀리 거의 우주 수준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의 것을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IB에서 제가 이 학생의 글에게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평가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 학생은 정적분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의 식을 입력해주면 그 답변을 해줍니다. 소수점을 설정해 놓으면 소수점 10자리 수까지 난 보고 싶다. 그럼 소수점 10자리 수까지 뽑아주고 난 5자리 수까지 보고 싶다. 5자리 수까지 뽑아줍니다. 근데 계산기는 무한대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계산기에 정적분을 시켰을 때 계산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학생은 그러니까 정적분이 이렇게 이거를 대상을 적분하면서 n등분을 하는데 계산기는 과연 몇 등분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명령어를 시행하면은 얘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산기는 정적분을 분해하지 않고 분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맥라렌 극수로 분배를 해서 그 다항식을 적분하고 있더라고. 그 식 자체를 적분하지 않더라고. 이 학생의 결과 이 보고서를 받고 나면은. 네. 그 외에 좀 제가 재밌게 느꼈던 주제들은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거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최단 거리라고 하는데 그걸 거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주제를 펼쳐나간 학생들이 있었고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스시대 때 3대 작동 묻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 각을 3등분 할 수 없다 하던데 자와 컴퍼스로 그것을 내가 만약에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걸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동 불가능하다 해서 멈추는 그렇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야. 그럼 자와 컴퍼스 말고 내가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작동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산기는 정적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직선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단순한 질문인데 굉장히 멋있는 그 보고서를 학생이 뽑아왔는데요.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이제 저희가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요. 왜 이름이 아크일까? 아크는 호인데 왜 이름을 아크라고 불렀지? 라고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흔한 주제들도 존재합니다. 몬티올 문제와 확률의 역설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건축물 부피를 최적화한다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얘네로 돌아와서 제가 이쪽 학생에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었던 IB에서 제시해주는 평가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들입니다. IA를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요. 뭐 하나하나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평가 A가 의사소통, 학생이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수학적 표현이 얼마나 잘 기술되어 있는가, 기호라든가 식을 이제 오류 없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거고요. 그 학생의 참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수학적 대상이다 보니까 학생이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었다면은 고등학교에 앉아있지 않겠죠. 뭔가 새로운 공식을 만들고 이러고 있어서는 그 나이에 대학교에 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얼마나 재생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재생산의 과정이 재생산이라기보다는 재구성에 얼마나 더 가까운가. 단순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 C를 하고 다시 자기가 해석하고 그 인터넷 자료들이나 교과서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런 행간들까지 그 학생이 얼마나 재구성을 잘 해주고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보는 거고요. 비판적 성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수학적 난이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0% 수능에서 2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정수 단위로 이게 점수가 주어집니다. 19점, 18점, 17점, 16점. 그러니까 1%씩 깎이는 거예요. 1%씩. 이게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를 직접 채점해보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의식하는데 1년 정도,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A, B, C, D라는 평가 영역과 E라는 평가 영역이 서로 반비례합니다. 학생이 어려운 주제를 택하면 택할수록 그 학생의 비판적 사고도 조금씩 사라지고 그 학생이 그거를 재생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고 수학적 표현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호를 때로는 잘못 쓰기도 하고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무한대를 이렇게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무한대를 숫자에다 직접 입력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기호들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나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냥 궁금한 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평가 영역은 고득점을 할 수 없겠지만 그 학생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수준에서는 A, B, C, D를 굉장히 잘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 만점 받은 학생의 예시를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학생이 그냥 엄청나게 뛰어나야 돼요. 그것은 이미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 학생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는 거고, 매년 전 세계에서 한 두 자릿수? 열몇 명? 이렇게 만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학교에서는 만점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학생들이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역할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 너는 그냥 네 수준에 맞춰서 이거를 작성하면 돼. 우리는 이 평가 구조 자체가 아이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야. 너의 과정이 궁금한지. 네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너의 과정이 궁금하고 그거를 네가 쉬운 대상에 쓰든 어려운 대상에 쓰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거야.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예시 두 개를 보면은 이 학생은 사실 노테이션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정적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적분 어느 정도 하면 하니까 물론 그 학생 입장에서 이게 쉬운 거였겠죠? 어떤 학생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학생은 일단 이 토러스를 적분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림 정리라든가 이런 대학 수준의 정리들을 막 가지고 오는데 제가 읽기에 이것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뜬금없이 나오고 기호들이 흔들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주제이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학생에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IB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가의 구조를 결과 중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정 중심적인 평가로 바꿨을 때 저희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막상 해보면은 우리가 과정 중심적인 평가로 바꿨을 때 굉장히 빠르게 결과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차피 내 수준에서 평가의 구조상 내 수준에 맞지 않은 곳을 목표로 했을 때 오히려 내 수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쓰는 것보다 더 낮은 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과제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IB 과정을 하면서 맨 처음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소화하지 못해서 그랬지만 이제 과정 중심적인 평가로 바꿨을 때 아이들 스스로가 결과가 아니고 자기 과정에 집중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여기 이 PPT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시는 바가 다르겠지만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수능 자체, 최종 시험 자체에 대한 변형에 대한 고민을 해주실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월요일날 당장 학교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수능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기 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B에서 이런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IB는 최종 시험 자체가 과정을 바라보고 있고 과정도 함께 바라보고 있고 물론 결과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고 그 구조 때문에 학기 중에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정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 위치로 돌아가실 때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저희 평가가 교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그 평가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